21세기의 새로운 사회 환경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현재는 저출산 고령화 사회가 도래하고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요. 저출산이 진행됐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아주 심각한 우리 아동복지 측면에서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매우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을 그래프로 볼 수 있지요. 그래서 과거 20년 전, 30년 전에 비해서 아동의 수는 현저하게 줄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동들에게 좀 더 다양한 복지적인 측면들을 어떻게 살펴볼지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저출산의 원인에 대해서 설명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회환경과 함께 가치관이 변화했죠. 어떻습니까? 네, 핵가족화입니다. 또 딩크족도 있습니다. 결혼을 했지만 아이를 출산하지 않는, 그리고 출산의 자녀의 수도 현격히 줄고 있지요. 또 어떻습니까? 네, 지금 일자리가 굉장히 어렵죠. 그리고 그와 관련된 소득과 고용이 불안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자녀들에 대한 양육과 교육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이 현 사회의 모습입니다. 또 어떻습니까? 맞벌이 가정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과 가정이 함께 양립을 하고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굉장히 많은 요소들이 있는 것이죠. 또 어떻습니까? 자녀를 출산했는데 자녀에 대한 기대치가 저희가 굉장히 높죠. 그러다 보니까 자녀 양육비와 관련된 교육비와 관련된 부담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 사회에서 저출산의 원인은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미래 사회에 좀 더 높은 수준의 어떤 인재를 양성해 나가기 위해서는 저희가 좀 더 노력해야 될 부분들 중에 하나가 뭘까요? 네. 자녀를 출산하기 위한 노력들을 해나갑니다. 그래서 출산을 해나갈 수 있는 그런 회복력을 높여주는 것이죠. 그럼으로 인해서 어때요? 네, 아이를 낳고 가정이 화목해질 수 있고 그것이 좀 더 국가 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러한 국민의 의식들을 고취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좀 더 우리가 노력해 볼 부분은 바로 아동의 정책과 아동에게 직접적으로 줄 수 있는 아동복지 서비스와 관련돼 있는 부분들을 강화시켜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렇게 저출산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이즘에 영유아와 더불어 아동의 인구를 좀 더 효율적으로 육성해 나가기 위해서는 좀 더 복지적인 측면에서 다양한 지원과 대안 대책들이 이루어지면서 우리나라의 매우 중요한 국가적인 과제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여성들의 취업이 증가하고 있는 지금 현 사회에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건 뭘까요? 네, 여성들의 경제활동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그것들이 과연 우리 사회에 있어서 저출산 고령화를 얼만큼 뛰어넘을 수 있을지에 대한 키가 아닐까 봅니다. 제 주변에서도요. 네, 일과 가정을 양립하고 있는 맞벌이 가정들이 굉장히 많이 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나라 사회의 어떤 경제 발전에도 도움이 되는 현 상황이기 때문에 좀 더 앞으로 저희가 바라보는 수치가 이제는 어때요? 2명당 1명 이상은 이제 일자리를 갖고 있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 거죠. 이렇게 이제 좀 더 여성이 사회로 나오면서 양성평등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성을 좀 더 평등하게 봐주고 함께 일자리에 참여하면서 성차별이 없어야 된다라는 거. 그렇다고 하면 어때요? 네, 같이 일을 했기 때문에 가정에 와서도 일을 같이 해나갈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해야 되는 것이죠. 또한 뭘까요? 사회 참여의 기회를 좀 더 많이 주는 것입니다. 저희 아이가 그러더라고요. 쭉 이제 참여하는 참여자 명단을 이야기하는데 왜 엄마 남자만 있어? 왜 여자는 없어? 이런 이야기들을 10대들도 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만큼 이제는 양성평등이 모든 국민들의 기본적인 관심사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나라 사회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지금 현재 보이고 있는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이제는 탈피해야 된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이런 것들은 바로 아동들에게 가정 내에서 바라볼 수 있는 엄마, 여성에 대한 자리, 그 다음에 향후 본인이 사회인이 됐을 때 어떠한 일을 함께 공존하고 가정을 이룰 수 있을지에 대한 잠재적인 어떤 복지적인 측면에서 바라볼 부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여성이 취업을 한다, 엄마가 취업을 한다 했을 때 걱정되는 부분은 뭐예요? 네, 자녀가 혹시 방치, 저희는 이제 방임이라고 얘기하죠. 방임되지 않을까라는 걸 우려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런 부분들이 가정의 책임이었다면 이제는 국가가 함께 나설 때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빈자리들을 메꿀 수 있는 부분들이 아동의 양육을 보육에서 아동의 복지적인 측면을 다양한 돌봄의 형태에서 그리고 아동 개개인의 발달권을 인정해 줄 수 있는 다양한 복지적인 서비스들이 결함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보겠습니다. 또 어떻습니까? 네, 일과 가정이 양립한다라고 했을 때 이 안에 바라볼 수 있는 다양한 부분들 중에 하나는 물론 그 경제적인 발전도 있어야 되지만요. 여러 측면에서 먼저 그 아동들의 그 발달을 도모할 수 있고 여성들이 좀 더 출산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출산하기 전과 후에 일자리를 보장하고 휴가를 좀 급여로 지급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논의하고 있고요. 또 어떻습니까? 네, 육아휴직 제도를 활성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성뿐만이 아니라 엄마뿐만이 아니라 아빠도 육아휴직을 낼 수 있게끔 저희가 법적으로 조치를 해나가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이제 급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여성의 출산과 육아는 이렇게 우리 사회에 새롭게 일자리를, 노동시장을 바꾸는 데 많은 변화를 추구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가족 구조가 또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과거에는 어땠습니까? 네, 대가족이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보고 살았고 고모, 이모들을 함께 옆집에서, 마을에서 보고 살았습니다. 핵가족화가 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는 어떻습니까? 네, 한 번 만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부모의 빈자리를 메꿀 수 있는 시간이 다른 제3자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시점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다양한 가족의 형태로 한부모 가정도 있고 미혼모 자녀들도 발생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좀 더 지속적으로 이런 그 가족의 형태를 인정하고 사회가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그러한 대안들이 필요하다라고 보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핵가족이 언제부터 이렇게 변화가 일어났냐라는 부분들은요, 1960년대부터 점진적으로 일어났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바로 인구를 증가시키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억제 방법들을 사용했던 것이죠. 그래서 가족 계획으로 인해서 범국민적으로 어땠습니까? 네, 과거에는 그랬습니다. 1960년대는 적게나 한 명을 잘 기르자 그랬고요. 향후 10년이 지난 70년대가 갔을 때는 딸아들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이렇게 표가 바뀌었습니다. 80년대에 가서는요. 잘 기른 딸 하나, 열아들 안 부럽다 라고 하면서 비행기를 태워주는 자녀는 아들이 아니다, 딸이다 라는 이야기가 막 유행어처럼 퍼지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1990년대 후반으로 오면서 어땠습니까? 좀 더 이제 인구에 대한 그 여러 가지 변화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좀 더 복지적인 측면에서 핵가족화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를 고민하게 되는 시점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핵가족화가 점진적으로 아동을 양육하는데 육아 기능이 약화됐다라는 것을 연구 결과 발견하게 됩니다. 자녀의 수가 줄고 그러다 보니까 자녀 한 명을 양육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어른들의 에너지가 많이 필요로 하죠. 왜? 과거에는 대가족들이 그 역할을 같이 했고 또 다자녀로서 형제자매가 그 역할을 함께 했습니다.
세 자녀만 돼도요, 첫째가 셋째를 돌봐주는 시스템이 왕왕 보이죠.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한 자녀 같은 경우에는 정서적인 결핍들을 보이는 양상을 보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한 것들은 바로 부모가 바쁘고 조부모와 만나는 시간이 좀 적고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서 경험의 부재로 인해서 함께 나누는 시간이 줄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은 바로 아동 발달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핵가족화가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이런 가족의 형태는 바로 아동의 영유아의 육아 기능적인 측면에서도 많은 부분들 약화됐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은 개개인의 아동에게는 아동의 문제와 관련돼 있는 아동의 발달과 가정의 그 양육의 형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초래할 수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가족의 구조 변화에 있어서 다음으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바로 가족의 해체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부모가 따로 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보통 이혼이라고 하는 단어를 영유아기 시기에 어린이집 유치원에서 친구들이 듣고서 와서 물어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아동 문제에 있어서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대한 준비가 덜 돼 있는 이런 가족 해체 가정 같은 경우에는 아동의 문제로까지 도발될 수가 있겠습니다. 이혼이 왜 증가할 수 있는지를 살펴봤을 때 과거에는 어땠습니까? 네, 한 번 결혼하면은 조광지처 뼈까지 묻었죠. 그 집안에. 근데 결혼에 대한 가치관이 변화했습니다. 사랑이 안 보이고 사랑이 내 안에 없으면 그 가정을 이루어야 되는 이미지가 해체가 되는 것이죠. 또 어떻습니까? 여성이 취업이 많이 늘었죠. 그건 무엇을 의미하죠? 네, 가정에서 경제적인 독립을 의미하고 그로 인해서 부부가 함께 경제적인 양쪽의 독립적인 주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혼자 살아도 그렇게 불편함이 없을 수 있다는 것이죠. 또 하나는 어떻습니까? 저희가 도덕적인 관념 내지는 종교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결손, 이혼, 가족 해체 이 부분이 굉장히 자유로워진 부분들이 있습니다. 또 이제 보면은 이러한 것들은 바로 이제 법률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이혼법이 관대해졌고 서로 간에 합의가 있으면 바로 내일부터 남남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부부의 관계에 있어서 성적인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배우자의 어떤 부정적인 행동,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은 경제적인 어려움 이런 것들이 이혼의 증가의 원인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부부가 이혼함으로 인해서 아동이 가지는 충격은요, 저희가 봤을 때 지진에서 받는 그런 아주 큰 불안감, 정서적인 불안감을 갖는 것만큼 아동들은 전쟁에서 느끼는 그런 불안감을 부부의 이혼에서 받아들이는 정서적인 충격을 받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혼한 당사자들도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정신적인 그 불안감, 그다음에 안정된 생활에 대한 불안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고스란히 자녀에게도 전달될 수가 있는 것이죠. 자녀들은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부정적인 감정과 정서를 호소합니다. 그런데 어디다가 호소해요? 호소할 데가 없으니까 친구한테, 동생한테 아니면은 자신이 봤을 때 정서적으로 제일 만만한 사람에게 그런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인해서 불안과 갈등, 분노, 상실감 이런 것들은 굉장히 크게 자리매김을 하게 되고 그것은 아동이 성장하면 아동의 성격과 아동의 정서에도 많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학교 생활에도 영향을 준다라고 보겠습니다. 또 볼 수 있는 부분은 바로 이제 다양한 가족의 형태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우리 사회가 가족의 구조가 과거에는 단순하고 명료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어떻습니까? 네, 한부모 가정, 다양한 가정, 가정의 해체, 가족이 다시 그 안에서 새로운 가족의 형태를 이뤄나가면서 자녀의 가족의 형제들의 관계도 복잡해졌다라고 보겠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바로 이제 어쩔 수 없는 배우자의 사별이라든가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이혼으로 인해서 선택된 한부모 가족들 이런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어려움들이 도래하고 있습니다.
또 어떻습니까? 네, 조성 과정 내지는 그 안에서 동거 형태로 지내고 있는, 그다음에 공동생활 가정 아시죠? 그룹홈에 지내고 있는 아동들, 아니면 미혼모 가정의 아동들, 이러한 부분들이 바로 이제 다양한 가족에서 보이고 있는 아동복지적인 서비스들을 지원해줘야 될 부분이 된다라고 보겠습니다. 이런 다양한 가족들의 형태는 좀 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가 과거에 봤던 전통적인 가족의 개념에 있어서 가지고 있었던 것들, 그러한 것들 중에 일부 법적으로 봤을 때 건강가정기본법에서 그 근간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가족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혼인 내지는 혈연, 입양으로 이루어진 사회의 기본 단위다라고 했어요. 이것들은 가족 해체가 있어서 미혼모 가정이어서 그 가정에 문제가 있다라고 보기보다는 이러한 다양한 가정들을 우리가 어떻게 건강한 가정으로 해석할 것인가를 기본적으로 봐야 됩니다. 우리 사회에서 이렇게 다양한 가족의 형태를 어떻게 보는 것이 바람직할까? 그것들은 저쪽은 엄마 아빠가 다른 형제래 이렇게 보는 아주 우리의 어떤 개념을, 가정에 대한 개념을 새롭게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 아이들은 좀 어딘가 문제가 있을 거야 라고 하는 선입견, 이런 부정적인 인식들을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되고, 우리는 그러한 부분들을 새롭게 건강한 가정으로 태어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과 법규를 통해서 제안해주고 지원해주고 지지를 해줘야 될 거다라고 보겠습니다. 또 어떻습니까? 최근의 사회는요, 사회 양극화 현상, 그로 인해서 굉장한 위기 가정에 놓여 있는 가정이 많습니다. 그 안에 있는 아동들도 마찬가지고요. 이러한 것들은 바로 우리가 보고 있는 우리 현 사회에 있는 90년대 후반 때 저희가 IMF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경제사회적 위기에 노출되었었죠. 그래서 부부 중에 일자리를 잃고, 아버지가 일자리를 잃고 자녀들이 뿔뿔이 흩어져 살고, 이러므로 인해서 아동에 대한 새로운 어떤 복지적인 측면들을 볼 수가 있게 됐습니다. 이러한 사회 문제들은요, 예측할 수도 없을 만큼 굉장히 크게 다가왔습니다. 그런 것들은 바로 대량 실업, 그리고 그다음에 실업으로 인해서 절대 빈곤이 굉장히 늘었죠. 그러므로 인해서 어떻습니까? 우리가 보고 있는 가정의 형태가 깨지고 됩니다. 그러면 가정이 파괴가 되면 그 안에 있는 아동들은 안전지대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노동시장이 굉장히 양극화가 진행이 되면서 고용의 구조 형태도 소득 분배로 인해서 굉장히 양극화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 변화는 빈곤층이 증가하게 됨으로 인해서 그로 인한 아동들이 계속 어떻습니까? 그런 빈곤층의 자녀는 또 빈곤층, 저소득, 차상위 계층, 사회적인 어떤 배려 측면에서 굉장히 많은 부분에 있어서 결여되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위험한 환경에 노출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회 양극화 문제를 이제는 좀 더 거시적으로 바라보면서 위기 가정에 놓여져 있는 지역사회에서, 그 다음에 그 안에서 아동을 양육하고 보육하고 돌보는 데 있어서 문제점들을 좀 더 깊이 있게 바라볼 필요가 있게 됐습니다. 그런 것들은 바로 일자리와 관련돼 있는 사회 현상, 경제적인 문제, 그 다음에 가족의 문제, 더 나아가서는 가정의 해체 문제까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경제적인 위기는 이렇게 일자리를 망가뜨리고, 그 다음에 우리 사회 현상에 있어서 경제적인 어려움에 노출됨으로 인해서 기본 사회의 단위인 가정의 문제까지, 아동의 문제까지 영향을 주게 되었습니다. 그런 위기 가정에 놓여져 있는 아동들은 어떻습니까? 네, 부모가 함께 있으면서도 그 역할을 못하고 있는 부분들, 또 부모가 존재하지 않고 있는 상황들, 그 다음에 부모가 있지만 얼굴을 볼 수 없는 상황들이 아동들에게는 굉장히 큰 사회의 어떤 환경의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벌어집니다. 그리고 부모가 없는 어떤 소년소녀 가장 세대들 같은 경우에는 가정에 위탁이 되면서 다양한 형태로 변화를 추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어때요? 네, 여러 가지
경제적인 생활보호 차원은 도움을 받을 수 있으나 이런 충격, 정서적인 지원 이런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노력들은 이제 국가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이제 복지재단, 그다음에 민간 단체들이 후원하면서 위기 과정을 어떻게 하면 구출할 수 있을까를 사회적인 현상에서 노력하게 됩니다. 과거의 우리의 모습을 보기도 하고 그다음에 선진국 사례를 보기도 하면 이러한 부분들은 이제 위기 과정들이 가치관이 굉장히 많이 변화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성적인 문화가 사회에 팽배하게 되고 10대 미혼모들도 증가하게 됩니다. 미혼모가 발생했을 때 미혼모들을 어떻게 돌볼 것인가에 대한 우리 사회적인 어떤 위치 이러한 부분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바라보면서 가정과 사회 그다음에 국가가 이러한 심각한 부정적인 영향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외부로 끌어내면서 우리의 도움을 알리고 같이 공유하는 작업들이 필요하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위기 과정에 있는 아동들을 위해서 우리가 위기 상황에 놓여 있는 이 아동들이 좀 더 이 안에서 잘 생활할 수 있게끔 도와주기 위해서는요, 부모의 역할을 강조하고 부모가 그러한 책임들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들을 표출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좀 더 시대에 맞는 새로운 가치관과 태도를 가지고 아동을 양육하고 부모가 부모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보겠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국가가 함께 보호를 하고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의 니즈를 동원시켜 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동복지의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아동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네,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신체, 정서, 언어, 인지, 사회성 이 측면을 좀 더 발달적인 측면에서 양적으로, 질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어떤 발달하고 있는 존재다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기본적으로 의식주를 포함한 생존과 관련되어 있는 전인적인 발달을 위해서 돌봄이 필요하죠. 누가 돌봐야 되죠? 부모를 포함한 성인의 보호가 필요하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러한 것은 바로 독립적인 인격체를 지닌 권리의 주체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별로 이렇게 개별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는 존재인 것을 인식해야 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동 하면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영유아 아동까지 포함해서 만 18세 미만까지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복지 하면은 이게 두 단어가 모이는 거죠. 그래서 아동과 복지예요. 복지는 우리가 앞으로 행복하게 잘 지내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well이라고 하는, 웰페어의 well이라고 하는 것은 보다 만족스럽게 행복하게라는 뜻이고, fair는 지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동복지법의 정의를 살폈을 때 아동복지다라고 하는 부분은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들을 조성하고 좀 더 조화롭게 성장하고 발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경제적인, 사회적인, 정서적인 지원을 말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현재에서 아동복지에 대한 부분은 어떻습니까? 모든 복지는 특별한 어떤 문제, 그 다음에 그 안에 욕구가 있는 대상에게 복지를 지원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동복지는 그 대상이 아동이죠. 그리고 그 모든 아동이 어디에 속해 있어요? 가족과 그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함께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아동이 건강하고 건전하게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개인과 그 다음에 민간, 국가가 서로 어떻게 해야 돼요? 협력하고 그 안에서 모든 아동을 위한 복지적인 활동을 하는 것을 아동복지다라고 보겠습니다.
좀 더 작은 의미의 협의적인 의미에서의 아동복지다라고 하는 부분들은요. 눈에 보이는 것부터 출발합니다. 그래서 특별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아동이라든가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는 대부분 비교적 개인적인 부분 아니면 작은 민간 단체들을 중심으로 활동이 이루어진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안에서 서비스적인 측면을 보면은 대리적인 서비스라든가 보조적인 서비스가 이 안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그 안에 좀 더 아동에게 직접적인 서비스를 제공해주고 있는 일반 가정의 형태들이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광의적인 의미, 넓은 의미에서의 아동복지라고 하는 것은요, 아동이 행복해지는 것, 그 다음에 그 속해 있는 사회에 적응을 잘 할 수 있도록 심리적으로 내지는 생물학적으로 잠재적으로 그러한 모든 것들을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서 개발해 주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대상들, 일반 아동들 그리고 그 가족 과 함께 대상자들이 이 안에 복지 주체로서 유기적인 어떤 체계적인 활동에 참여를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합니다. 이 안에는 대리적인 서비스, 보조적인 서비스, 지지적인 서비스가 모두 다 해당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광의적인 의미에서 이제 보호를 요하는 그런 상태에 있는 아동들 같은 경우에는요, 좀 더 그 안에 아동과 가족과 사회가 함께 그 안에 좀 더 여러 가지 측면에서 협력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줘야 됩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그런 도움의 형태가 바로 돌봄 지원 서비스다라고 보겠습니다. 일자리로 인해서 부모가 맞벌이를 했을 경우에 아동들을 어디서 돌볼 것인가. 그래서 다양한 지역 커뮤니티도 있는데 그럴 때 좀 더 대상자들이 원하는 서비스가 무엇인지를 보고 맞춤형 형태로 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 것들은 국가에서 예산을 주고 지자체에서 자부담을 하면서 부모와 지역사회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펼치게 됩니다. 넓은 의미에서 이제 아동복지 하면은요, 여러 가지 법에서 볼 수가 있는데, 먼저 아동복지법에서는 그 사회복지법 안에 있는 어떤 하위 범주에 속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이제 민법이라든가 소년법에 의하면은 연령으로 봅니다. 20세 미만의 미성년과 소년들은 아동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아동복지법 내지는 근로기준법, 한부모가족지원법 이런 데서는 연령을 18세 미만으로 해서 아동과 그 연소자들을 함께 살펴서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형법에서도 볼 수 있는데 형법에서는 14세 미만으로 보고 있고요. 청소년 기본법에서는 9세 이상에서 24세 이하, 그러니까 대학생도 포함이 되죠. 청소년 보호법에서는 19세 미만까지를 이렇게 아동의 복지 영역의 대상자들을 약간씩 분류해서 특성상 보고 있습니다. 연령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아동복지법에서는요, 아동이라 함은 바로 이제 18세 미만까지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안에 있는 모든 대상자들은 0세부터 해당이 된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복지 대상의 어떤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 우리가 보통 서비스를 주는 부분들은 요보 대상 아동과 일반 아동으로 이렇게 분류해서 봅니다. 그래서 아동복지법에서 요보 아동들을 대상으로 했을 때는 좀 더 서비스를 구체적으로 선별적인 복지를 제공을 하게 됩니다. 일반 아동을 대상으로 했을 때는 저희가 무상 보육 내지는 우유 서비스, 학교에서 우유 주죠. 이런 것들은 바로 모든 대상에게 다 주는 것처럼 보편주의적인 복지 형태를 지니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동복지의 조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동복지를 실천을 잘한다라고 했다라면 그 안에서는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일까요? 아동이 좀 더 건강하게, 행복하게, 안전하게 성장하고 발달하도록 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아동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욕구를 잘 알아차리고 그 안에서 아동복지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보겠습니다. 아동의 욕구가 충족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아동 복지의 기본권에 준해서 보장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원하는 게 무엇인지 아동에 대한 아동의 가족들과 함께 아동복지의 출발점을 정하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안정된 가정 환경들을 준다라는 것은 모든 아동들에게는 가정이 있지요. 그 가정 안에서는 편안함, 그 다음에 안락함, 자유로움, 사랑스러움 이러한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근데 가정이 없는 아동인 경우에는 그 가정에서 느끼는 환경들을 좀 더 우리가 복지라고 하는 서비스 안에서 비슷하게 그 환경을 만들어주도록 하는 것이 기본적인 전제입니다. 그래서 좀 더 원하는 환경, 그 다음에 최적의 어떤 가족의 형태를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족의 기능이라든가 가족의 성격들을 파악하고 그 시대에서 맞는 방법의 그 가족의 형태를 안정하게 구축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한 환경들은 뭐가 있을까요? 네, 보통 입양도 있고요. 그 다음에 가정위탁의 형태도 있고 그렇습니다. 다음은 이제 경제적인 안정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아동이 속해 있는 가정생활 안에서는요, 기본이 어떻습니까? 경제적인 안정이 굉장히 많이 중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아동에게 안정감을 주는 부분들은 그 가정에 속해 있는 부모들이죠. 그래서 부모가 좀 더 물질적인 부분들을 확보하고 있고 일자리가 확보되어 있으면 최저 한도의 물질적인 욕구들을 충족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동에게는 기본적으로 의식주의 그 걱정이 없어지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신체와 심신의 어떤 발달의 조화, 그다음에 기본적인 환경들을 만들어내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요, 보건과 의료적인 부분의 보호를 아동에게는 제공해 주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동복지법 1조에 의해서 볼 수가 있는데요.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게 그 다음에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바로 아동복지가 보장돼야 되는 가장 큰 목적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육과 보호, 건강 이런 서비스들 중에서 기본이 바로 아동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보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보건의료 서비스가 이에 해당이 되고 보건의료 서비스와 더불어서 경제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영향을 줄 수가 있죠. 아동복지의 기반은 바로 이제 이렇게 아동에 대한 보건에 먼저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동이 속해 있는 부모들의 건강까지도 이 안에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엄마가 아파서 병원에 있는데 아이가 학교 가서 생활하는데 문제가 없을 수 있을까요? 네, 불안감이 있을 수도 있고 집중력이 떨어질 수도 있고 교우관계에도 문제가 생길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다음은요, 교육권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모든 아동들은요, 아동 개인이 가지고 있는 욕구에 따라서 배우고 싶은 교육의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질 높은 프로그램, 그다음에 질 높은 서비스가 주어져야 됩니다. 이것은 법규에 의해서 헌법에 주어져 있습니다. 뭐라고요?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서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이것입니다. 장애아동이라 하더라도 능력에 따라서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육은 이제 이렇게 모든 국가 구성원, 인재들이 함께 발전하고 그 안에서 변화를 추구할 수 있게끔 교육을 받고 투자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무 교육이 어떻습니까? 계속 우리가 연장되는 것을 권장하고 있죠. 다음은요, 놀이, 오락에 대한 제공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네. 유엔 아동권리협약에 보면은 아동들은 놀 권리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마음껏 성장하고 그 안에서 원하는 그러니까 원하는 활동을 통해서 신체적인 관심을 갖고 그 안에서 자기 만족과 내지는 자신감을 회복함으로 인해서 여러 집단들과 함께
즐거움을 갖는 오락의 기회를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놀이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역아동센터에서도 평가 인증을 나갈 때 아동들이 쉴 공간이 있는지를 보고 있습니다. 아동은 놀이를 통해서 사회화의 과정들을 습득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어떻게 어울릴 것인가, 대인관계의 기술들을 습득하게 됩니다. 어린아이들은 맨 처음 캠핑장에서 만나면 뭐부터 물어볼 것 같으세요? 네, 초등 저는 몇 살이야? 부터 물어봅니다. 나이로 그 안에 이제 서열을 정하는 것이죠. 아동들은 어떻습니까? 놀잇감으로써 친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성비가 나눠지죠. 동성들끼리 많이 놉니다. 아동의 욕구라든가 감정 발산을 촉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이렇게 심신의 어떤 성장을 촉진해 주는 역할들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아동들의 노동으로부터 보호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아동들은요, 유해 노동, 그 다음에 그 안에서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소자들에게 노동이 행해졌던 그 과거의 사례들을 보면은 과거에는 어떻습니까? 네, 어른의 작은 축소판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단순한 어떤 그 노작 활동들을 과거에는 아동들을 그 안에서 노동 착취를 했었죠. 그리고 그러므로 인해서 좀 더 어땠습니까? 그 지출하는 생산비는 적게 주었던 거죠. 그리고 아동들은 성인보다 어떻습니까? 수월했어요. 복정적이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굉장히 그 이윤 추구하는 데 있어서 자신을 어필할 수가 없기 때문에 경쟁심이 약했죠. 이러한 데서 아동을 좀 더 보호할 수 있는 차원들, 그래서 근로기준법의 뭐 아르바이트 과정 이런 것들도 같이 연동해서 보게 됩니다. 근로기준법에서 봤을 때도요, 아동을 보호하라라고 명시가 돼 있어요. 그래서 15세 미만은 근로 자체가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어떤 이제 그 미혼모의 그 상태 내지는 18세 미만인 경우에는 이렇게 좀 더 위험한 환경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은 바로 청소년 보호법에 의해서도 보호를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15세에서 18세 미만의 아동들 같은 경우에는 근로시간이 하루에 7시간, 그 다음에 40시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는데 좀 더 강화가 돼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특수 보호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 아동이 아닌 경우에는요, 특수한 문제나 욕구를 지닌 아동에게는 그에 걸맞는, 그쵸, 복지 서비스가 주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장애인 평생교육법이 제정이 됐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바로 좀 더 법적인 보호자가 없는 경우, 그다음에 취업모의 아이들인 경우, 그다음에 여러 상태에서 학대나 방임에 노출되어 있는 아동들일 경우에는 특수한 보호를 받아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수한 문제를 지니고 있다, 특수한 욕구가 있다라고 했을 때 아동들은 어때요? 본인의 욕구를 스스로 표현을 잘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처를 할 필요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학교 중퇴되어 있는 학교 밖 아동들, 그다음에 이주가족의 아동들, 그다음에 소수 집단에 속해 있는 아동들,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에 봉착되어 있는 경우, 이러한 것들은 바로 아동의 욕구를 좀 더 전문성 있게 바라봐주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부분이 필요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시 청소년 보호 쉼터 같은 경우에는 무슨 일을 할까요? 아동이 집에 안 가고 학교에 안 가고 길에 배회하고 있을 때 잠깐 쉴 수 있는 쉼터이기도 하고요. 모든 아동들이 와서 쉬어도 되는 그런 공간이기도 합니다. 또 어떻습니까? 종교와 도덕적인 측면에서는 아동은 어때야 될까요? 그 안에서는요, 기본적으로 도덕적인 가치를 인정받고 존중받을 수 있는 존재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동에게는 종교를 강요하지도 않고요, 자유로운 종교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종교 교육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아동들은요, 그래서 여러적인 측면, 신체 정서, 언어인지, 사회성,
그 안에 도덕성을 포함한 발달에 적합한 생활 수준에 걸맞는 누릴 권리를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도덕성을 배우게 되고 옳고 그른 것에 대한 판단 능력을 익히게 되고 사회생활의 부적응적인 부분들을 살펴보면서 어떤 측면을 좀 더 지원해 줄 것인가를 봐야 됩니다. 아동들은요, 가정에 기반해서 그 지역에서 사회에서 역할을 해나갈 수가 있도록 커나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먼저 교육이 기본적인 전제가 돼야 되고 그 안에서는 안전이 기본적인 전제가 돼야 됩니다. 아동은 그렇게 참된 인간으로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모든 환경을 조성해 줘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동복지의 원칙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권리와 책임에 대한 원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동의 권리와 책임이라고 하는 부분들은요, 인간으로서 가지고 있는 정말 독자적인 권리다. 그렇기 때문에 아동은 그 안에서 인정을 충분히 받아야 된다. 이런 것들은 법규상 보고 있습니다. 유엔의 아동권리 헌장, 그 다음에 아동권리에 관련된 국제협약, 그리고 아동복지법, 청소년기본법, 청소년보호법에서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은 바로 아동이 바르게 성장해 나가서 앞으로 사회 구성원으로서 잘 참여할 수 있도록 자기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책임의식을 명확히 해야 될 필요가 있죠. 부모는 어떻습니까? 부모의 권리와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는 그래서 아동을 잘 돌봐줘야 돼요, 자녀를. 그래서 1차적인 권리와 책임이 원 가정에 있는 것이죠. 양육의 책임과 의무도 원 가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에 대해서 재정적인 지원을 해주고, 그리고 신체적으로 정서적으로 심신을 보호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여러적인 측면 모든 부분들을 잘 지도하고 감독하고 그 다음에 아동이 잘 발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동이 학원을 가기 싫어해요. 바로 그냥 안 보내나요? 그건 아니죠. 아동의 교육을 위해서 어느 부분 그 안에서 조절해 줄 수 있는 것처럼 부모는 여러 가지 심성을 아동에게 사랑에 기반해서 권리와 책임을 다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회와 국가는 어떤 권리와 책임이 있을 수 있을까요? 아동이 속해 있는 사회 안에서는요, 그 질서를 잘 유지할 수 있도록 아동 복지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을 증진하고 서비스를 줘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은 바로 아동이 속해 있는 가정이 그 역할이 잘 안 했을 경우에는 부모의 역할을 지지하고 보충해 줄 수 있게끔 여성가족부의 건강가정지원센터와 같이 협업을 해서 이러한 활동을 한다든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면 최저생활을 보장해줘서 그 안에서 아동을 잘 보호해 줄 수 있도록, 보육해 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이렇게 좀 더 아동의 권리와 책임의 원칙에 의해서, 또한 부모의 권리와 책임의 원칙에 의해서, 그리고 또한 사회 및 국가 권리와 책임의 원칙에 의해서 아동들은 보호받고 교육받고 그리고 그 안에 다양한 복지 서비스들을 누릴 필요가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다음은요, 예방과 치료의 원칙입니다. 해석해 보시기에 따라서 어떻습니까? 복지는 어디로 가야 될까요? 먼저 예방입니다. 그래서 아동이 문제가 발생했다라고 하는 부분들은요, 미연에 예방을 했는데 안 됐을 경우에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치료적인 접근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보통 이렇게 얘기합니다. 치료의 1파운드보다는 예방의 1온스가 더 효과적이다. 그래서 적게 들어간 예방이 그 안에 서비스가 추후에는 그 사회에 아주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동복지에서 예방의 중요성은 아주 크다라고 보겠고요.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즉각적인 사후 조치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보편성과 선별성의 원칙입니다. 보편성의 원칙은 아동이 가지고 있는 모든 부분들에 다 해당이 된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런 예로는 영국에서는 아동수당을 모두 영국 국민들
중에 아동을 가진 가정에게 줍니다. 그 다음에 국민들에게 보건 서비스를 제공해 주죠. 우리가 건강보험 하듯이. 그 다음에 가족 수당도 있고요. 무상 의무 교육도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아동을 양육해야 될 때는요, 최저 소득을 보장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건 보편적 원칙이죠. 의료에 대한 것, 그 다음에 생활과 관련되어 있는 다양한 것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것들 중에서 아동들에게 정서적 지원 서비스를 주고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기초생활수급권자들에게 속해 있는 자녀들에게 주는 어떤 혜택인데, 이런 것들은 보편적 서비스는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일부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모두에게 해당이 되는 부분들은 우리가 봤을 때는 그 어린이집에 갔을 때, 그 다음에 유치원에 갔을 때, 이들도 아동이에요, 여러분. 그때 들어갈 수 있는 우리가 그 보육수당, 그 다음에 보육서비스, 양육수당, 이런 것이 해당이 된다라고 보겠습니다. 선별성의 원칙은 이제 우리가 봤을 때 차상위, 저소득계층에 있는 가정의 아동들을 도와주는 시스템을 의미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줄 수 있는 부분들은요, 좀 더 한시적이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것이 어느 면에서는 그 열등 처우의 원칙으로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 다시 얘기하면은 그 낙인 효과가 있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영원히 그 안에서 수치심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이제 복지적인 차원에서 복지 수혜를 줬을 때 막 아동들과 함께 사진 찍는 거, 이런 것도 아동 권리에 위배되는 행위다라고 보겠습니다. 다음은 보호의 원칙입니다. 아동은 어떻습니까? 계속 성장 발달하고 있는 존재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그 안에서는 혼자 스스로 생활할 수가 없는 미성숙한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도와줘야 되고 자기 자신의 어떤 권익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에 최우선적으로 보호를 받고 구호를 받아야 될 대상이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때 보호라고 하는 것은 생존과 관련해서 최소한의 생리적인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발달과 더불어서 위험에 놓여 있다. 그럼 그때는 보호를 해야 되고요. 사회적으로 차별을 받고 있다. 그러면 그때는 보호를 받아야지 되는 것이 이 원칙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겠습니다. 법령으로는요, 미성년자 보호법이 해당이 되고 아동복지법이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아동 혼자 집에 놔두고 외출을 한다. 이거는 아동 학대에 해당이 되고 아동 방임에 해당이 됩니다. 아동을 숙제를 안 했다는 이유로 체벌을 하고 아동에게 상처를 내고 정서적인 부분들에 학대를 했을 때 이거는 아동 학대에 해당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도 이 보호의 원칙에 들어갑니다. 아동을 노동의 어떤 착취 수단, 경제적인 착취 수단으로 보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좀 더 개발한다라는 부분들의 해석을 보면은 아동이 좀 더 그 가지고 있는 능력들을 최대한 발현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애아동일 경우에 내지는 아주 특출한 영재아동일 경우에 내지는 환경이 열악한 놓여져 있는 그러한 보육원에 있는 아동들, 이들은 어때요? 그 안에서 좀 더 사회 안에서 커나갈 수 있도록, 아동이 어떤 사회적인 자립을 해나갈 수 있도록,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존재가 돼 나갈 수 있도록 계속 개발을 해나갈 수 있게끔 필요하다라고 보겠습니다. 저는 이때 이제 다중지능 이론이 아동에게 적절히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개별성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동이 문제가 발생했을 때 모두 다 똑같이 해석하는 게 아니라 개인적인 특성을 고려하는 것이죠. 개인의 어떤 심신의 발달, 그다음에 문제의 환경, 생활사, 그다음에 그 안에서 해결하는 방법들, 그다음에 본인의 욕구, 이러한 부분들을 반영을 해서 아동의 복지에 반영을 해야 되는 것이죠. 아동을 그래서 독립적인 인격체로 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네, 아동을 존중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여기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종합성의 원칙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동을 문제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아동을 그 자체로 보는 거예요. 아동을 인간 그 자체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서비스를 복합적으로 제공해 줌으로 인해서 그 안에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아동이 그 안에 가치로움을 알게 해주는 것. 그래서 문제로 보지 않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문성의 원칙을 마지막으로 보면은 아동의 문제를 우리가 다양하게 보고는 있지만 그 안에 볼 수 있는 부분들은 좀 더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 태도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사 내지는 생활복지사, 아동복지사들은 좀 더 아동에 대한 관심을 포괄적으로 보고 현장과 이론의 내용을 같이 접목해서 전문적인 지도력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양한 정부의 지원과 교육 시스템, 그다음에 그 안에 강력한 제도들이 보장이 돼야지 되겠습니다.